안티고네라는 작품. 네. 예, 작가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요, 소포클레스는? 이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른 작가에 비해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나요? 이 소포클레스는 이 세 명의 작가 중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스킬로스가 신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네. 에우리피데스는 그 소피스트들과 같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이라서 좀 더 인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이 소포클레스는 이 두 사람의 중간적인 입장, 신들의 위대함을 노래하긴 하지만 신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 네. 문제 해결은 인간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 비극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대답 없는 신과 인간이 처한 절망 사이에서. 그렇죠. 결국엔 인간,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소포클레스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이 소포클레스는 한 123편의 작품을 썼다라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네. 지금 현존하는 작품은 7편 정도 남아있어요. 네. 그 작품들이 다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안티고네를 말하기 전에 네. 이 안티고네의 집안, 이 집안에 얽힌 저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티고네의 아버지가 오이디푸스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라이오스 왕이잖아요. 테베.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저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라이오스가 젊었을 때 테베가 조금 불안정해서 옆에 나라에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망명 생활 지에서 자신을 거두어준 왕의 아들을 겁탈하게 됩니다. 배은 망덕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겁탈당한 아들은 수치심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아하. 그 라이오스를 거둬준 왕은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요. 너는 아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아들을 갖더라도 아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오이디푸스에 와서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라이오스가 테베 왕이 된 이후에 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는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왜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델포이로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신탁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는 하나 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되죠.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그죠? 네.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그 신탁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네.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안티고네, 그렇죠. 이스메네,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이제 사남매인데요. 네. 이제 사남매 중에 둘이 죽었어요. 네.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케스. 네. 자, 거기서부터 지금 안티고네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안티고네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이 그 두 형제 간의 죽음이잖아요. 네, 골육상잔이죠. 네, 폴리네이케스하고 에테오클레스. 네. 왜 둘은 서로 죽여야 했을까요? 오이디푸스가 죽고 나서 이 두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1년씩 통치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에테오클레스가 통치를 하고 이제 폴리네이케스 차례가 왔는데 이 에테오클레스가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빌미를 에테오클레스가 먼저 제공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폴리네이케스가 옆에 나라인 아르고스로 가게 되고요. 네. 그곳에 공주와 결혼하고 그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테베를 치러 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테베에 7개의 성문이 있는데 네. 각 성문마다 그 대표하는 장군들이 결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성문에서 이 두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네. 서로 죽이고 죽고 그렇죠. 말죠. 예. 테베의 왕은 이들의 삼촌인 아하, 크레온. 네, 크레온이 테베의 왕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크레오는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크레온이 왕이 되면서 내린 포고령 하나가 있는데요. 네. 나라를 위해 싸운 에테오클레스는 예의를 갖춰서 시신을 처리하지만 네. 반역자이자 매국노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들짐승이나 새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체를 그냥 들판에 던져놨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죽은 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면을 위해서 매장하는 풍습은 신들의 법, 불문율로 지켜져야 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크레온이 포고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에 반기를 든 게 바로 안티고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안티고네의 갈등은 크레온의 통치법과 네. 안티고네의 어떤 신의 법이 충돌을 한 것이네요. 그죠? 네.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포고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 제우스가 내린 포고령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 내린 포고령이기에 자신의 혈육인 오빠의 시신을 나는 매장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반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갓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강을 확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의 진려가 그런 반기를 들었다? 그것도 여자가 반기를 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립을 크레온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영역에 개인인 사법이 침입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안티고네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의 법인 불문율의 인간의 법인 통치법의 대립이라고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집안이 틀려요. 네. 서로 다른 집안에 서 있기 때문에 둘이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도 그런 일이 좀 빈번하지 않나요? 지금도 개인의 신념과 아니면 국가의 안녕이나 질서를 위해서 부딪혔을 때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항상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이 이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은 네. 젠더의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티고네의 도전은 남성 원칙을 표상하는 폴리스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안티고네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으로 대립으로 해석한 철학자가 바로 헤겔이거든요. 아, 네. 네, 헤겔의 안티고네에 대한 이런 해석 이후에 페미니즘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헤겔에 일단은 고마움을 표시하죠. 헤겔이 주장했던 안티고네의 뭐 성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논리들인가요? 1세대 페미니즘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안티고네의 자살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하는 건 주도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당시 이제 안티고네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막판까지 몰렸을 때 최고의 저항수단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저항하는 거거든요. 하이몬과 안티고네는 서로 약혼한 관계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의 관계도 참 흥미로워요. 네. 하이몬과 안티고네가 동시에 한 장면, 한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안티고네의 대사들을 곱씹어 보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안티고네의 슬픈 대사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이몬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안티고네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닐까 해서 두 사람이 처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이 둘은 사랑하는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랑이었니 아니었니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크레온과 네. 아들 하이몬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아버지 크레온과 아들 하이몬의 갈등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사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뭐 아들은 아비를 빛내주기 위해 존재한다거나, 뭐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부모의 큰 기쁨이라고 크레온이 말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하이몬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인물이 아닐까 해요. 그 아버지가 독재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주는 것도 하이몬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모든 아들들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이스메네와 안티고네예요. 바에 매장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게 네. 이제 도입부에 나오잖아요. 네, 이 안티고네는 이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스메네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모든 사람한테 이런 안티고네나 이스메네적인 성향이 다 조금씩은 내재하지 않을까.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안티고네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 조금 융통성이 필요한 이스메네적인 성향이 필요할 때도 또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메네가 좀 더 사회생활이나 현실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현재는 어떤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 안티고네는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연되는, 오늘날 상연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가 고전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티고네에 붙는 25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이라는 이 시대적인 묘사를 빼버리면 오늘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갈등,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대 안에서의 갈등까지 다 이슈화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묘사된 심리 묘사들이 이게 고대 작품 맞아? 라고 할 그럼요. 정도로 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네, 그 소포클레스가 마지막 장면 코러스들에게 노래하게 했던 그 대사가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대사였나요?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정의는 모독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음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네. 네. 늙음하게서야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그 앞에 말, 큰 타격을 받게 돼요. 네.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아야 이 지혜를 획득한다라는 이 인간 실존의 문제. 네. 타격을 받지 않고 좀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책을 읽으면 좀 타격을 덜 받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쌤과 함께 이제 안티고네를 같이 읽어봤잖아요. 네. 안티고네가 선생님한테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일단 고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까 그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알게 해준 책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했나요? 네네. 좋은 표현입니다. 기존에 조금 내재 안으로만 접어들었던 저에게 밖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준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한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김수복 선생님과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